수임을 하실 때 결백을 주장해 억울해 이런 의뢰인도 올 거고 또 그레이 건은 또 마찬가지죠. 근데 보다 보면은 내가 봐도 나쁜 놈이야.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잘 지적해 주신 게 네. 그게 사실 우리 직업에 있어서 네. 되게 딜레마고 스트레스예요. 근데 지금은 극복을 했어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진짜 억울한 사람은 변호할 때 신이 나는데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봐도 이 사람 딱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절대 합의하에 가질 사람이 아니야.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증거를 봐도 이거는 뭐 확실해. 아 이런 건 변호를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경험이 쌓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착한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이고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범죄자인 거예요. 추가 증거가 나오고 보니까 나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야. 뒤통수를 맞는 거지 세게. 몇 번 겪었어요 진짜. 그래서 법정에서 그게 나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도. 이 다음에 시나리오는 생각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난 믿었으니까 진짜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또 반대 케이스. 에이 했네. 나한테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했잖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이제 경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제 예감이 맞아요. 근데 아닌 경우를 경험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어차피 진실은 신밖에 몰라요. 근데 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거는 제 직업윤리에 오히려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세상에 이 사람 편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믿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믿는 거죠. 믿고 그걸 토대로 해서 최선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라는 일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저는 알 수 없잖아요. 알량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요즘에 무조건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의뢰인이 모든 걸 오픈했을 때가 내가 더 변호하기 편한가요? 아니면은 내가 나쁜 놈이랑 그 결정적인 거는 얘기 안 하고 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한가요? 그 마음이 편한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전자가 의뢰인한테 유리해요. 모든 걸 다 깠을 때 저는 최선의 변론을 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B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거죠. 우리한테 정말 불리한 증거가 있어. 그런 증거가 있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그게 까졌을 때는 차선책을 대비를 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일단 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유죄 주장을 할지 무죄 주장을 할지는 같이 상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고 증거가 이러이러하면 우리가 억울하다 주장하고 끝까지 무죄를 다퉜을 때는 무죄 확률이 얼마큼이고 유죄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경유의 수랑 결과를 주고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신에 변호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제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안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거짓말을 하겠다. 그럼 저도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나한테 오픈한 그 모든 거는 변호인은 어디서 질문 받을 일도 없나요? 말하면 제가 처벌받아요. 어떤 경우에도. 전 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걸 발설하면 변호인이 처벌을 받는 전 처벌받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딜레마가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의 증거를 내가 알게 됐어. 그리고 피해자도 너무 많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잖아요. 사임해야 돼요. 안 맞겠다. 이탈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이탈하면은 그때는 그때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말은 하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그 사람 편에서 싸우진 않아도 되죠. 내가 네 편은 못 들겠다. 못 들겠다. 빠져야 돼요. 발 뻗고 자고 싶죠 변호사들도. 양심이나 가치관에 반하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유튜브 건을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가요? 이게 되는 사안이다 안 되는 사안이다 판별을 해드려요. 그때까지는 돈이 안 들죠. 근데 저희가 이건 되는 거다 갑시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수임료가 발생을 하고 수임료는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단순 고소 사건 제일 간단한 건 한 300만 원 정도부터 해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변호사 입장에서 투입해야 되는지 사건마다 다르잖아요. 뭐 100명 고소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저 100명 고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고소한 사람들 다 합치면 거의 내 자릿수 갈걸요? 정말 많이 해봤어요.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일단 기본 300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최저 300? 근데 그거는 제가 기준으로
아, 변호사님 기준에서. 예. 예. 누구는 100에 더 할걸요? 내 노동에 대한 내 가격은 내가 매기기 나름인 거니까. 네. 예. 수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찾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는 제가 고소장을 작성을 해요. 고소장을 집어넣으면 제일 먼저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뢰인하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경찰서로 가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가해자를 불러요. 그렇게 해서 경찰 수사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로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요. 그럼 검찰이 보고 결론을 내려서 기소냐 불기소냐. 기소가 될 것 같으면 일단 상대방한테 합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을 줄 테니까 합의가 되면 그냥 거기서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용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돈 벌려고. 내가 그 사람 혼내야겠다 생각하니 그거는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대로 된 고소가 맞고 나는 솔직히 이 정도 악플해가지고는 신경도 안 써요. 그렇지만 돈 벌려고 딱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한 돈백 받을 수 있는 최소한. 아, ATM 한번 쓰겠다. 그래서 막 그냥 쫙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돼서 요즘에는 ATM으로 생각하고 고소한 거다 싶은 사건은 그냥 기각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악플로 일련의 사건에서 지금 처음에 수임료밖에 안 받으셨어요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또 한번 정산해야 될 뭔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끝이에요? 네.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성공보수 약정은 민사소송에서 가능해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럼 형사에서는 변호사분이 처음에 수임료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감형이 됐다거나 억울함이 좀 풀렸다거나 하더라도 뭐 그냥 내가 성의 표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만이고 그런 예, 성의 표시를 거절한 적은 없어요. 그 성의 표시가 강제적인 건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계약할 수도 없고. 근데 민사소송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민사소송은 그게 기본이죠. 의뢰인이 수임료를 좀 낮추더라도 성공보수 약정을 넣자라고 먼저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악플 써서 고소를 당해서 거의 이제 기소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합의를 어느 정도 선에서 봐요? 너무 천차만별. 뭐 몇십만 원 선에서도 합의 많이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인 거죠. 그때는 진심 어린 사과만 이루어지면 나는 돈은 그냥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받겠다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피해자에 따라서 나는 변호사 수임료는 받아야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몇천만 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내 맘 있는 거네요, 진짜. 맞아요. 그렇지만 시세라는 거 있긴 있죠. 보통 명예훼손 모욕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선에서 시작.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 정도. 강간은 이제 몇천만 원 되죠.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 언제예요? 뭐 누구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승소했을 때. 그리고 무죄 받았을 때.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무죄율이 3%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웬만하면 다 딸려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냥. 그런 거죠. 아, 검사가 기소했을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확신을 갖고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무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무죄가 나면 검사한테는 커리어상으로도 타격이고, 그러니까 기소된 사건을 무죄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거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형사사건 무죄 받았을 때 진짜 보람이 크죠. 그 다음에 의뢰인들이 결과랑 상관없이 고맙다고 할 때. 고생하십니다. 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쪽 길이 조금 나한테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가 있어요? 저는 시간을 되돌려도 변호사 할 거. 그러니까 변호사가 천직이고 모든 점에서 저랑 너무 잘 맞아요. 변호사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변호사가 된 것 자체로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대신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패소를 했을 때 난 최선을 다했지만 패소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스트레스 그렇게 받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잠이 안 오죠. 자괴감도 많이 들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안 겪진 않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형사는 일신상의 문제라서 감옥을 간단 말이에요. 실패했을 때. 아, 의뢰인이 이제 빵에 들어가는 거죠? 내 눈앞에서 감옥을 가요. 그리고 나한테 같이 찾아왔던 엄마 울고 막 애기들 나한테 다 봤는데 변호사님 어떡해요 막 이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떻게 살아요, 막 힘들죠. 말 한마디라도 일단 뒷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야말로 이제 잘못한 거 없으면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때가 힘들죠. 내 의뢰인도 깜방 갈 때. 내 눈앞에서. 네. 수입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사내 변호사 할 때는 그 기업에 변호사로 들어가면 직급 똑같이 사원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직급으로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연수원에 바로 나와서 변호사 1년 차가 되잖아요. 그럼 웬만한 기업에 임원으로 갔어요. 20년 전에는 부장으로 갔어요. 10년 전에는 과장으로. 지금은 한 대리로 가는 것 같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그 직급이 받는 돈 그대로 받는 거고. 잡 오프닝이 날 때마다 적혀 있어요. 우리는 몇 년차 변호사를 어느 정도의 연봉으로 구한다. 거기에 맞춰서 회사마다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렇게 로펌에 보통 들어갈 경우에는 로펌마다도 급여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로펌에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근데 로펌을 갔느냐 법률사무소를 갔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돈을 많이 주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서 제일 스펙이 좋고 뛰어난 사람이 뽑히는 거일 뿐이지
대신에 급여가 많이 낮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최하 여기, 최고가 여기였다고 보면 지금도 최고는 똑같아요. 하지만 최하가 이렇게 떨어졌죠. 요즘엔 진짜 말 그대로 한 세후 300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저 기준으로 보면 제가 2년차 때 받았던 게 세후 500이에요. 그 성과급 따로. 사실 월급이 올라가는 액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연차에 따라서. 그거보다 성과급이 그 능력이 있으면 확확 늘죠. 저도 나중에는 뭐 많이 받을 때는 진짜 뭐 월급하고 비슷하게 받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통 고민을 하죠. 이제 독립을 해야 되나? 독립해야 되나? 네. 저는 물론 돈 때문에 독립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집안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자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독립한 뒤에 로펌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벌어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변호사로 일을 할 것이냐, 내가 독립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실 때 보통 그러면은 월 1,000 사이를 기준으로 많이 두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옵션이 있었어요. 유지를 파트너로 할 거냐? 유지를 해서 이제 진짜 회사의 수익을 나누면서 같이 어떻게 해볼 거냐, 아니면 나와서 내가 차릴 거냐. 옵션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 나가라고 하죠. 왜냐면 급여를 올리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 급여를 올려주느니 그냥 싼 신입 쏘면 되니까 나가라고 해요. 실제로 저희 공용 보장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고 실제로 나가야 돼요. 사대보험도 없어요? 아니 그런 건 다 되죠. 근데 계속적인 고용 보장이 안 돼요. 사실 저희는 현실적으로 다음 달 나가라고 하면 짐 싸서 나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비참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딴 데 가면 돼요. 안 되면 오픈하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나가라 그러면 스스럼 없이 나가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경우는 강제 개업을 하죠. 변호사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해주고 싶은 조언? 옛날에는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셋 중에 뭐가 돼도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적성 안 따지고 될 수 있으면 되는 게 좋았어요. 현재는 그렇진 않아요. 전혀. 1년차 변호사의 가장 낮은 페이로는 300선까지도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있는데 그냥 취업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돈벌이만 놓고 보면. 특히 변호사까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은 스펙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취업했으면 괜찮은 데서 돈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나가고 싶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좋은 법조인이 되고 거기서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곳에 갈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벌 중시 사회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 폐주론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너무 대접해줘요. 내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공부 잘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노력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뭐 되게 좋은 거 마냥 지고지순의 진리이자 선인 것 마냥 대접을 해줘요.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한 거? 그냥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저보다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연히 타고난 거잖아요. 노력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공부 잘하는 것도 그냥 타고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외모 가지고 아니면 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 그럼 우리는 진짜 잘못했다고 다 분노하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 다음 노력도 마찬가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했느니 15시간 공부했느니 사법고시 수석을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대단하게 보잖아요. 뭐 저도 공부를 잘했지만 저보다 더 잘한 사람도 많고 제가 불편한 진술을 말씀드리면 그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 참고 한 거 아니에요. 할 만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 그게 할만한 거예요 그냥. 10시간을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누구한테는 꿈도 못 꿀 고문 같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할만한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그냥. 그건 왜냐? 타고나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뭐 은행 일도 해봤고 뭐 다른 일도 해봤지만 세상에 공부 잘하는 것이 꼭 필수적인 직업은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은행원만 해도 일정 이상의 지적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회성, 영업 스킬 이런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직업도 학벌 보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정작 그 직무에 필요한 능력보다는 다른 쪽을 가지고 더 맞아요. 학벌이나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뽑아야 되는 직업들은 몇 개 없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하고 모두 다 그걸 우러러본 이 사회가 정말 잘못됐고 그런 데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 공부를 잘 안 해서 아니면 내가 어릴 때 노력을 안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근데 그건 내 책임이지 뭐.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탓하지 마시고 문제의식을 가지시라. 지금 사회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고 대신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외적인 거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퍼포먼스와 직결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조인이에요. 법조인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제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퍼포먼스를 못 내요.
그래서 본인이 학습 능력, 이른바 공부머리 그게 있다고 자신하는 분만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변호사가 돼도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되기도 어려워. 요즘 합격률이 50% 미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절 3년을 필요 없는 석사에 날리고 보통 시험이 떨어지면 바로 포기 안 해요. 몇 년 더 봐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라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그냥 통째로 날린 사람한테 우리 사회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공부하는 데 대해서 자신 있고 시험 보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오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려면 진짜 공부를 극단적으로 잘해서 판사나 검사 시험을 통과할 정도면 괜찮아요. 변호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업 스킬,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다 복합적으로 받쳐줘야 그 안에 성공할 수 있어요.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되고 나서도 힘들고 안 되면 더 힘들고 안 되면 잉여 돼, 잉여. 내 황금기를 거기다 이미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요. 아. 그 상황에서도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자리를 찾아가요, 다들. 그렇지만 상대적 박탈감. 네. 내 동기들은 네. 판사고, 검사고, 막 돈 많이 벌고 나는 이게 뭐야? 똑같은 출발선이었는데 네. 그거를 평생 극복 못해. 힘들죠. 네, 사람은 속해 있는 집단에서 행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 이후에는 세상 모든 게 다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오늘은 수원의 법률사무소 파란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승훈 변호사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